2020년 6월 13일 실시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제가 그간 업로드했던 암기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1타 강사분들이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 공부 이런 건 잘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집중하는 거는 이거를 암기법을 써서 어떻게 쉽게 외울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제 1번 보면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서 인물이 이사부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거칠부가 나오고요. 국사라는 역사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왕은 진흥왕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진흥왕이 순수비를 건립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고, 요 외우는 법을 볼게요. 진흥왕을 할 때 제가 설화 하나 말씀드렸어요. 이 진흥왕이 당시 상대등이었던 거칠부를 고구려의 염탐차 스파이로 보내요. 그때 고구려 스님인 해량이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고구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칠부를 은밀히 불러서 너 정체를 내가 아니까 신라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해량 스님의 은혜 덕에 거칠부가 정체가 들통났지만 무사히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굉장히 감사하겠죠, 거칠부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거칠부는 고구려 스님이었던 해량을 신라의 국통으로 진흥왕에게 추천을 해서 해량이 신라의 국통이 됩니다. 이 설화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진흥왕, 거칠부, 해량 이 세 사람이 동시대 인물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자, 해량의 암기는 해량, 살펴서 이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뭐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해심이 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신라의 첩자였던 거칠부의 사정도 널리 이해를 해서 해량을 한 고구려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칠부가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한 게 진흥왕 때예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거친 국사 진흥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거친 국사가 진흥, 진짜로 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친 국사가 뭐냐? 이 고대는 지배자를 굉장히 신화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배자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과장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물고기 타고 바다를 건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신화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진흥왕도 보면 본인을 스스로 전륜성왕이라고 자처했잖아요.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 전륜성왕이라고 자처한 것도 하나의 거친 국사의 예다.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거친 국사가 진짜 흥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거친 국사가 진짜 흥했다. 그럼 거친 국사 진흥에서 아, 거칠부가 국사라는 걸 썼는데 진흥왕 때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지문 1번의 정전지급은 성덕왕이거든요. 성덕왕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성대한 덕을 베푼 왕이에요. 그 성대한 덕이 뭐냐? 바로 정전이에요. 정전이 뭐예요? 일반 백성의 사유지였던 전답소유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일반 백성들에게 그래, 그건 네 땅이다. 이걸 인정해 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은혜겠죠. 그래서 성대한 덕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전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번에 국학을 설치한 사람은 신문왕입니다. 자, 국학은 통일신라 때의 대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문왕에서 신문왕이 만들었는데, 신문, 이걸 새로우신의 학문문, 새로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학문을 널리 알리려면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 있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학인 국학을 설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비교해서 보면은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이라는 게 있는데, 발해는 어느 왕 때냐? 문왕 때예요. 이 문도 학문이죠. 그래서 신라도 신문왕, 여기 학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중요히 여기는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대학 국학을 설립했고, 발해는 문왕 때, 똑같이 문이 들어가는 문왕 때 주자감을 설립했더라. 3번의 첨성대 건립은 선덕여왕 때예요. 첨성대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일단 선덕여왕이 최초의 여왕이잖아요. 근데 첨성대의 첨이 처음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첨성대의 처음. 근데 최초의 여왕이 선덕여왕이니까 처음이라는 거에서 선덕여왕을 연상하셔도 되고, 첨성대의 사진을 보면 꼭 콜라병 몸매예요. 그래서 여자의 콜라병 몸매를 연상하시고 그래서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때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개경을 고쳐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 광덕, 준풍하면 광종이죠. 그래서 광종이 시행한 업적은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잖아요. 광종의 업적 중에는 칭제, 건원 및 연호를 사용한 게 있어요. 칭제, 건원이라 하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한 거죠. 그리고 연호, 광덕, 준풍을 사용했습니다. 황제가 되어야지 연호를 보통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황제라 칭하고 연호, 광덕, 준풍을 사용했어요. 일단 연호, 광덕은 연호 중에 광자 들어가는 건 광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종이 광기에 차서 귀족들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광기에 찬 광종이 연호를 광덕으로 했더라. 광광광으로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고, 자, 연호 준풍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 준풍을 줄어든 바람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광종 때 원래 자기를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그런 유행, 바람이죠. 유행이 바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유행이 불었어요. 연호를 사용하는 그런 유행이 불었어요. 그러다 광종 때 송나라와 통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와 통교를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중국 황제의 연호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 광종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연호 사용이 중단된 거죠. 광종 때 송나라와 통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연호 사용이 중단됐으니까 이거는 연호를 사용하는 그 바람, 유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연호 사용 중단이 줄어든 바람. 그래서 줄어든 바람은 준풍.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줄어든 바람 하면 광종 때 송과 통교하면서 연호 사용을 못 하게 됐지. 그래서 연호 사용하는 유행이 줄었다 해서 준풍도 광종 때 연호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광종은 관광 4개의 광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종과 비슷한 업적에 광종하면 과거제를 시행했죠. 그래서 과 비슷하죠. 관복을 제정했어요. 광 비슷하죠. 연호 광덕을 사용했고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을 만들었어요. 광종 때. 그래서 그래서 광 4개의 광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광종 때 업적 중에 노비안건법을 실시했어요. 이게 뭐예요? 노비를 검사해서 노비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인데, 이 후삼국간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노비가 돼서 호족들의 사병이 됐어요. 호족의 힘이 막강해지겠죠. 근데 광종은 호족들을 다 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족 힘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비를 다 풀어줌으로써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다. 자, 지문 2번에 전식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뭐 시정전식과는 경종 이런 식으로 전식과 종류에 따라서 왕이 좀 다르죠.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리고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했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거는 성종의 업적이에요. 고려 성종. 자, 성종의 배경 지식으로 성종은 유교 정치를 실현했어요. 고려에서. 아무래도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앙에 학교인 국자감, 지방에 향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종하면 유교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조선 성종도 그렇고 고려 성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교 전파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교육기관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고려 때는 국자감, 신라 때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신라 때는 국학이고요. 발해 때는 주자감이에요. 그래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남북국 시대가 합쳐져서 고려가 되죠. 그래서 신라에서 국자, 발해 주자감에서 2개 자감을 빼와서 남북국을 합쳐서 고려가 됐고, 그래서 고려의 학교는 신라의 국과 발해의 자감을 합친 국자감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성종 업적 중에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이 목사를 파견했다. 이것도 성종의 업적이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광종이 호족을 쥐잡듯이 잡아서 호족의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호족의 힘이 떨어지고 나니까 성종이 12목을 설치하고 거기다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호족을 좀 더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종이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 목사를 파견했다. 이런 업적이 있는데, 이걸 암기법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성종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성직자를 종처럼 부린 왕이다. 성직자를 종처럼 부렸다. 그러니까 성직자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그래서 12목에 목사님을 파견한 거예요. 원래 목사님이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12목에 이제 목사님을 종처럼 부려서 지방관으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를 종처럼 부린 왕.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목사님을 지방관으로 12목에 보냈다. 자, 밑줄 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나라는 대군 왕이 없다. 그러면 군장 국가에서 머물렀던 옥저나 동해를 연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옥저와 동해가 동해안 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있어요. 장사를 지낼 때는 큰 나무 곽. 이게 이제 공동 무덤묘예요. 공동 가족묘. 그래서 이 나라는 옥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옥저에 해당되는 게 민며느리 제도가 옥저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자, 옥저에서 외워야 되는 건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그리고 세골제. 요게 있어요. 하나씩 보면 배경 지식으로 옥저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옥저, 아들이 옥저가 옥에 있죠 이거예요. 옥에 있죠 해서 옥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계속 연락 두절인 거예요. 엄마는 막 엄청 불안하겠죠. 계속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러다가 어렵게 아들과 통화가 됐습니다. 엄마가 바로 묻겠죠. 야, 너 어디야?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옥에 있죠. 그래서 옥저에서 옥에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아들이 옥에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린 며느리를 들여서 이 옥바라지를 시켜야겠다. 이러면서 민며느리제. 이게 어렸을 때 며느리 데려가서 키우는 걸 민며느리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에 있죠. 옥에 있는 아들을 이제 옥바라지를 시키기 위해서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며느리제는 옥저, 옥에 있죠의 옥저다. 그리고 가족 공동묘. 이거는 이제 뭐냐? 가족 사망 시에 먼저 일단은 가매장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살이 썩으면은 뼈를 이제 뼈만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뼈에 막 썩은 살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뼈를 추리는 걸 쇄골이라고 그래요. 쇄골, 뼈를 씻다 이런 얘기예요. 뼈를 한번 씻어내서 가족 공동 무덤인 목각에다 안치를 한다. 그래서 가족 공동묘가 옥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묘에서 쇄골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뼈를 한번 씻는 거예요. 가매장에다가 다시 가족 공동묘에 묻을 때 뼈를 씻는다. 뼈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가족 공동묘에 묻는다. 이런 얘기고, 이게 옥조의 특징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게요. 옥저가 아들이 옥에 있는 거죠. 아들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엄마는 민며느리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왔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 옥바라지를 수십 년간 한 거예요. 엄마와 아들과 며느리 셋 다 고생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끈끈해졌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세상에서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엄마와 아들 며느리가 셋 다 고생하면서 관계가 끈끈해졌어. 그럼 가족 공동묘에 같이 묻어야겠죠. 관계가 끈끈해졌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아, 가족 공동묘도 옥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옥저의 특징 중에 또 소금과 어물 등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이게 동해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자, 다른 지문 보면 위만에게 한나라의 침입을 알리는 장군, 이건 위만조선이고요.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청군, 이건 사만이에요. 자, 사만의 배경 지식은 벼농사가 발달한 거예요. 왜? 사만이 다 삼남지방에 위치해 있잖아요. 남쪽에. 남쪽이 벼농사가 발달하고 북쪽은 목축이 발달, 산이 많으니까 목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만은 벼농사가 발달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와 우가. 마가, 우가 하면 부여죠. 자, 부여의 배경 지식으로는 부여는 동물과 연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한반도 남쪽은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니까 벼농사가 발달하고요. 북쪽은 산이 많고 그래서 목축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근데 고구려는 산이 많고 상대적으로 더 북쪽인 부여는 중국의 평야가 넓어요. 그러면 목축에 더 유리한 데는 부여죠. 그래서 부여가 목축이 더 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여의 동물과 관련된 특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 우가, 말부족, 소부족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마가, 우가 보면 부여를 연상하시면 돼요. 자, 문제 8번에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윤관이 아래기를, 윤관하면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든 거죠. 답은 굉장히 쉬워요.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됐다. 별무반이 원래 여진족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별무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일단 숙종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진족에 대비한 군대예요, 별무반이. 그래서 북방 이민족 중에서 유난히 여진족이 말을 잘 타요. 특히 여진족이 말을 잘 타요. 왜냐? 여진족의 옛날 이름이 말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 이름에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여진족이 말을 엄청 잘 타는구나. 말 타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말 잘 타는 여진족에 맞서기 위해서 별무반을 조직한 거예요. 숙종 때 윤관이. 그래서 별무반 무슨 뜻이에요? 별도 무사들로 꾸려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 타는 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별무반은 별도 무사들로 이제 꾸렸는데, 그게 바로 구성을 보면 신기군, 신보부군, 항마군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신기군은 여기 기병이 있으니까 기병이고, 기병만으로 구성되면 안 되잖아요. 이 기병을 서포트해주는 보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그리고 또 하나 이색적인 건 항마군이 있더라. 항이 대항한다 이런 얘기고, 마가 마귀예요. 마귀에 대항하는 군대. 그래서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불교가, 이 종교, 불교, 승려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교, 종교의 힘으로 마귀에 대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여진과 맞서기 위해서 별무반을 조직했는데, 당연히 여진족이 워낙 말을 잘 타기 때문에 신기군, 기병이 있어야 되고, 기병을 서포트할 보군, 그래서 신보군이 있어야 되고, 마귀에 대항하는 군대. 이게 여진족이 말을 너무 잘 타. 마귀처럼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귀처럼 보이는 거야, 여진족들이.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항하는 군대에서 항마군이라는 게 있더라. 요거까지 같이 구성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별무반이 숙종 때 만들어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 여진족은 완전 쪼렙이었어요. 전혀 힘이 없었어. 근데 숙종 때 돼서 얘네가 쑥 성장한 거예요. 숙종 때 쑥 성장해버린 거예요. 또 그 전까지는 부족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근데 이게 얘네들이 쑥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을 했다. 그래서 숙종 때 별무반이 편성됐지. 그러면은 이 숙종 때 별무반이 편성되고, 숙종의 아들이 예종이에요. 예종 때 이 별무반을 활용을 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차지했다. 이건 하나의 연결 라인으로 봐야 돼요. 숙종 때 별무반 구성하고 그 군대를 활용해서 여진족을 깨부시고 동북 구성을 차지한 건 그의 아들인 예종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별해야 되는 건 마별초, 삼별초랑 구분을 하셔야겠죠. 마별초, 삼별초는 몽고에 대항하는 군대예요. 그래서 별초가 들어가면 몽고에 대항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별초가 별난초, 별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몽고는 초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몽고가. 그래서
별난초에서 별초, 별난초에서 초원지대, 초원지대에 있는 몽골 이렇게 해서 별초가 들어가면 몽고, 별무반은 여진 쪽에 대항했다. 지분 3번 보면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과 6위로 편성되어 있다. 고려시대 군제를 한번